집은 있는데 매달 쓸 현금이 없다. 은퇴하신 분들께 가장 자주 듣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가계 자산은 대부분이 집 한 채에 묶여 있는데 그 집은 팔기 전까지 단 한 푼도 생활비가 되어주지 않습니다. 팔자니 당장 살 곳이 없어지고 안 팔자니 통장은 계속 비어갑니다. 주택연금은 정확히 이 지점을 겨냥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집을 담보로 맡기고 그 집에 그대로 살면서 매달 돈을 받습니다. 다만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매달 돈이 나오는 대신 반드시 내놓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은 얼마가 나오는지 그리고 그 대가로 무엇을 내주는지를 숫자로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구조부터 정확히 잡고 가야 합니다. 주택연금은 이름은 연금이지만 성격은 대출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서고 은행이 내 집을 담보로 잡은 다음 목돈을 한 번에 주는 대신 매달 조금씩 나눠서 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달 들어오는 그 돈은 소득이 아니라 빚입니다. 빚이니까 이자가 붙고 그 이자는 다시 원금에 얹혀서 잔액이 해마다 불어납니다. 대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갚으라는 요구를 받지 않습니다. 집의 소유권도 그대로 내 이름으로 남습니다. 소유권은 내 것, 거주는 계속, 상환은 맨 나중에. 이 세 가지가 주택연금의 뼈대입니다. 가입 조건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부부 중 한 사람만만 55살을 넘으면 됩니다. 예전에는 60살이 기준이었는데 낮아졌습니다. 주택은 부부가 가진 것을 모두 합쳐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시가가 아니라 공시가격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공시가격은 보통 시세보다 낮게 잡히기 때문에 시세로 15억 원쯤 하는 집도 조건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이 얼마인지, 금융재산이 얼마나 있는지는 일반형에서는 따지지 않습니다. 다주택자라도 합산 공시가격이 기준 안에 들어오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문턱 자체는 낮은 편입니다. 그럼 실제로 얼마가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가장 크게 좌우하는 것은 나이입니다. 공사가 공개한 2026년 3월 기준표를 보면 3억 원짜리 집을 맡겼을 때 55살은 매달 46만 8천 원을 받습니다. 60살이면 63만 2천 원, 65살이면 75만 8천 원입니다. 70살은 92만 3천 원, 75살은 114만 3천 원, 80살이면 144만 9천 원까지 올라갑니다. 같은 집인데 25해를 늦게 시작하면 매달 받는 돈이 3배 넘게 벌어집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남은 기간이 짧을수록 한 번에 더 많이 나눠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변수는 당연히 집값입니다. 70살을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3억 원짜리 집이면 매달 92만 3천 원, 5억 원이면 153만 9천 원, 7억 원이면 215만 5천 원, 9억 원이면 277만 원입니다. 금융위원회가 밝힌 평균 가입자는 72살에 4억 원짜리 집을 맡긴 분인데 이 경우 매달 133만 8천 원을 받습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여기 쓰는 집값은 공시가격이 아니라 공사가 매기는 평가 가격입니다. 가입 조건을 볼 때는 공시가격, 금액을 계산할 때는 시세에 가까운 평가액, 이 둘을 헷갈리면 예상액이 크게 어긋납니다. 그런데 집값이 비싸다고 계속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눈에 잘 안 띄는 상한이 있습니다. 80살을 보면 8억 원짜리 집에서 386만 5천 원인데 9억 원으로 올라가도 406만 원에서 멈춥니다. 10억이든 12억이든 그대로 406만 원입니다. 75살은 10억 원부터 366만 6천 원에 걸립니다. 70살도 12억 원에서 341만 4천 원으로 잘립니다. 비례해서 계산하면 더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총 지급 한도가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고 집값이 높은 분일수록 집값을 다 인정받지 못하는 구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받는 방식도 하나가 아닙니다. 가장 많이 쓰는 종신지급 방식은 죽을 때까지 매달 같은 금액을 받는 형태입니다. 노후 설계의 기본형입니다. 확정기간 방식은 10년이나 20년처럼 기간을 정해 그동안 더 많이 받는 방식인데 기간이 끝나면 돈이 끊깁니다. 대출 상환 방식은 지금 갚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이 있을 때 쓰는 것으로 연금 한도의 90%까지 목돈으로 먼저 빼서 기존 대출을 정리하고 나머지를 매달 받습니다. 우대형은 기초연금을 받는 분이 부부 합산 한 채만 가진 경우에 해당하는데 일반형보다 월지급금이 약 21% 많습니다. 조건이 맞는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2026년에 제도가 여러 군데 바뀌었습니다. 3월 1일부터 월 수령액이 평균 3.13% 올랐습니다. 초기 보증료는 주택가격의 1.5%에서 1.0%로 내렸습니다. 4억 원짜리 집이면 600만 원 내던 것을 400만 원만 내면 됩니다. 200만 원이 줄어든 셈입니다. 가입 후 마음이 바뀌었을 때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었습니다. 6월 1일부터는 기초연금 수급자 우대 기준이 시가 1.8억 원 미만으로 넓어졌고 병치료나 자녀 봉양처럼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그 집에 살지 않아도 되는 예외가 생겼습니다. 전체적으로 문턱이 낮아지는 방향입니다. 초기 보증료를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 돈은 가입할 때 딱 한 번 내는 비용인데 현금으로 따로 내는 것이 아니라 대출금에 얹혀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첫 달에 이미 400만 원짜리 빚을 안고 출발하는 셈입니다. 성격은 보험료에 가깝습니다. 나중에 받은 돈이 집값을 넘어서더라도 남은 돈을 청구당하지 않는데 그 안전장치를 사는 값이 바로 이 초기 보증료입니다. 그래서 인하폭 200만 원은 그냥 할인이 아니라 가입 첫날의 빚이 그만큼 줄었다는 뜻입니다. 다만 짧게 쓰고 해지할 생각이라면 이 비용이 가장 아깝게 남는 항목이라는 점도 같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초기 보증료가 내려간 대신 연보증료는 올랐습니다. 대출 잔액의 0.75%에서 0.95%가 됐습니다. 초기 보증료는 가입할 때 한 번이지만 연보증료는 해마다, 그것도 계속 불어나는 잔액에 붙습니다. 그러니 이 개편은 모두에게 유리한 것이 아닙니다. 가입하고 몇 해 안에 정리할 분에게는 확실히 이득이지만 20년, 30년을 길게 받으실 분에게는 오히려 총비용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초기 보증료 인하만 크게 다뤘지만 두 숫자를 같이 놓고 봐야 내 경우에 어느 쪽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비용이 실제로 어떻게 빠져나가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통장에서 나가는 돈은 없습니다. 대출 이자도 보증료도 현금으로 내지 않습니다. 전부 대출 잔액에 차곡차곡 더해집니다. 금리는 코픽스 같은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붙여서 정해지는데, 예를 들어 기준금리가 3.0%이고 가산금리가 0.85%면 3.85%가 됩니다. 매달 받은 연금에 이 이자와 보증료가 얹히고 다음 달에는 그 커진 잔액에 다시 이자가 붙습니다. 복리가 내 편이 아니라 반대편에서 작동하는 구조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 부담이 없지만 20년 뒤 잔액은 받은 돈의 합계보다 훨씬 커져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내놓게 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놓는 것은 집값이 오를 몫입니다. 월지급금은 가입하는 시점의 집값으로 계산해서 평생 고정됩니다. 가입한 다음 해에 집값이 2배가 되어도 받는 돈은 한 푼도 늘지 않습니다. 반대로 집값이 반토막이 나도 줄지 않습니다. 오를 가능성과 내릴 위험을 통째로 공사에 넘기고 대신 확정된 금액을 평생 보장받는 거래입니다. 실제로 집값이 크게 오르던 시기에 이걸 아까워하며 해지하는 분들이 늘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러니 결국 질문은 하나입니다. 나는 오를 가능성을 잡고 싶은 사람인가? 아니면 확정된 생활비가 필요한 사람인가? 두 번째로 내놓는 것은 마음을 바꿀 자유입니다. 중도에 해지하면 그때까지 받은 연금 전부와 그동안 쌓인 이자, 그리고 보증료를 한꺼번에 갚아야 합니다. 10년을 받았다면 10년치를 목돈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집을 팔지 않고서는 사실상 어려운 금액입니다. 게다가 해지한 뒤 같은 집으로 다시 가입하려면 3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 사이 나이는 들지만 그동안은 한 푼도 못 받고 초기 보증료도 다시 내야 합니다. 그래서 주택연금은 한번 시작하면 되돌리기가 대단히 어려운 결정입니다. 가입 전에 충분히 따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에는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이 부분이 주택연금에서 가장 오해가 많은 대목입니다. 부부가 모두 세상을 떠나면 그때 집을 처분해서 정산합니다. 이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동안 받은 돈과 이자를 합친 금액이 집값보다 크면 모자라는 부분을 자녀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그 손실은 공사가 떠안습니다. 반대로 집을 팔아 갚고도 돈이 남으면 남은 돈은 전부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공사가 집을 가져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 입장에서 손해만 보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부부 중 한 분이 먼저 돌아가셔도 남은 배우자가 같은 금액을 그대로 계속 받습니다. 세금에서도 몇 가지 혜택이 붙습니다. 재산세를 25% 깎아줍니다. 공시가격이 5억 원을 넘는 집은 5억 원에 해당하는 부분까지만 감면됩니다. 그리고 연금소득이 있는 분이라면 주택연금에서 발생한 대출이자에 대해 한 해 2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달 받는 연금 자체에는 소득세가 붙지 않습니다. 대출이지 소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건강보험료 쪽은 성격이 다르니 본인 상황에 맞춰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제는 해마다 손질되는 영역이라 가입을 결정하실 때는 그 시점의 기준을 다시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에게 맞는 제도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집 말고는 이렇다 할 자산이 없고 매달 들어오는 생활비가 부족하고 지금 사는 집에서 계속 살고 싶고 자녀에게 집을 물려줄 생각이 크지 않은 분이라면 잘 맞습니다. 이 네 가지가 겹칠수록 주택연금만 한 대안을 찾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다른 금융자산이 넉넉해서 그것부터 헐어쓸 수 있는 분, 집값이 크게 오를 지역이라고 확신하는 분, 몇 년 안에 이사할 계획이 있는 분, 자녀에게 그 집을 꼭 남기고 싶은 분이라면 서두를 이유가 없습니다. 좋은 제도냐 나쁜 제도냐가 아니라 내 상황에 맞느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가입을 검토하신다면 순서는 이렇습니다. 첫째, 공사 홈페이지의 예상연금 조회에서 내 나이와 집값을 넣어 실제 금액을 확인하십시오. 오늘 말씀드린 숫자는 기준표일 뿐이고 개인별로 달라집니다. 둘째, 그 금액에 국민연금과 다른 소득을 더해 한 달 생활비가 채워지는지 계산하십시오. 셋째,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다면 우대형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약 21% 차이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넷째, 자녀와 미리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상속 문제로 나중에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정산 구조를 설명하면 대부분 오해가 풀립니다. 상담은 공사지사나 대표번호로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주택연금은 연금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실제로는 집을 담보로 한 대출이며 소유권과 거주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둘째, 받는 금액은 나이와 집값으로 정해지는데 3억 원짜리 집 기준으로 65살은 매달 75만 8천 원, 74살은 114만 3천 원입니다. 셋째, 나이가 많고 집값이 높으면 상한에 걸려 집값을 다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넷째, 2026년부터 초기 보증료는 내렸지만 연보증료는 올랐으니 올해 받으실 분은 총 비용을 다시 계산하셔야 합니다. 다섯째, 내놓는 것은 집값이 오를 몫과 중도의 마음을 바꿀 자유이고
대신 얻는 것은 평생 끊기지 않는 확정 생활비입니다. 고지들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금액과 요율은 2026년 3월 기준이며 제도가 바뀌면 달라집니다. 개인의 나이와 주택 평가액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다르게 산정됩니다. 특정 금융회사나 상품을 권유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반드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본인 기준으로 조회하고 상담받으신 뒤 결정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다음 편을 예고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집을 연금으로 바꾸면 자녀에게 남길 몫이 줄어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물려주는 일 자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일 정오에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다룹니다. 미리 물려주는 것이 정말 유리한지, 10년 합산 규칙이 무엇인지 숫자로 따져보겠습니다.